자, 송금불산입 항목 두 번째죠. 자, 송금불산입되는 것 중에 첫 번째, 자산의 평가 손실과 관련된 거예요. 원래 자산의 평가 손실은 미실현된 거니까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지금 이 밑에 보는 이런 경우에는 자산의 평가 손실을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파손이나 부패 등에 의한 이런 재고자산 평가차손이나 또는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런 유가증권, 이런 주식이나 이런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 또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해서 이런 폐강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고정자산의 평가 차손, 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등의 외환산 손실, 이런 것들은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평가 손실을. 참고로 이런 외화자산 부채 등에 대한 외환산 손실은 법인이 기말 시점에 환율로 환산하겠다라고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뒤에 가면 또 다시 나오니까 우선 이런 것들은 이 평가 손실을 송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는 것들이 대부분 뒤에서 또 중복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볍게 볼게요. 자, 세금과 공과금 중에 법인세 등의 일정한 조세 또는 벌금, 과태료, 이런 강제 징수비, 이런 것들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법인세는 여러분 송금 불산입 항목이라는 건 앞에서 배웠죠. 이런 벌금을 냈다든지, 뭐 이런 과태료를 냈다든지, 이런 강제 징수비를 부담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징벌적인 것들이니까 이런 걸 회사가 세금과물가 비용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걸 송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반부에 가면은 세금과 공과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게 나와요. 그럼 거기에 또 반복해서 언급이 되니까 지금은 이런 징벌적인 이런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했다 하더라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세부적인 거는 세금과 공과금 조정명세서 가서 우리가 또 학습을 할 거예요. 자, 회사는 예를 들어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주차요금 과태료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리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대요. 자, 여러분 이런 주차요금 벌금 낸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합니다. 회사가 아무리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걸 송금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는 사회에 유출된 걸로 봐요. 그냥 이익잉여금을 어, 이익잉여금으로 보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이제 법인세법상 비용이 아니라 법인의 잉여금을 외부로 유출한 걸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회사는 비용 처리했는데 법인세법은 사회 유출된 걸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송금, 불산입, 100원만큼. 자, 그럼 송금, 불산입 했으면 법인의 소득, 이익잉여금이 커졌는데, 이익잉여금이 차변으로 줄고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거예요. 이거는 자산부채의 차이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어 기타도 아니니까 이거 외부로 유출된 거니까 이거는 사회 유출 처리하는데 특정 누군가에게 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더 이상 책임을 물지 않겠다. 자, 우리 벌금 낸 것도 국가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건 뭘로 한다? 그렇죠.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소득 처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벌금 같은 거 낸 거는 송금으로 인정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벌금은 국가 등에 기속되는 거니까 특정 누군가한테 이렇게 배당이나 뭐 상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는 거. 자, 여기 이런 내용을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입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중에 적격 증빙 미수치 및 한도 초과로 인한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이것도 뒤에 가면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가볍게 요 세무 조정하는 요 스타일만 한번 보시면 돼요. 알았죠? 뒤에 가면 다시 더 상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적격 증빙이라는 거는 이제 뭐 신용카드 전표나 생계안서나 어, 그 현금 영수증이나 이렇게 법에 인정되는 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송금불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기업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접대성 비용이니까 지출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한도를 뒀어요. 한도.
그래서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송금으로 인정 안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구체적인 거는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 과목별 세무조정 가서 우리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은 간단하게 한번 요 세무조정하는 패턴만 한번 볼게요. 자, 회사는 기업 업무 추진비 그냥 쉽게 말하면 접대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자, 접대비 손익계산서에 100원을 계상했다. 근데 법인세법상 이런 기업 업무 추진비, 이런 접대성 비용은 한도가 있다 보니까 한도가 70이라고 가정해 봐봐요. 그러면 회사는 기업 업무 추진비 비용 처리했지만 우리 법인세법은 70원만 비용 인정하고 30원은 잉여금이 인출된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세무조정 연습해봐요. 회사가 처리한 비용은 100원, 세법상의 비용은 70원. 그러면 송금, 불산입 30원만큼인데 30원은 잉여금이 지금 밖으로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특정 누군가한테 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런 비용을 억제하려고 한도를 둔 거니까 그쵸? 이거는 기타 사회 유출로 이렇게 한도 초과된 거는 기타 사회 유출로 여러분들이 소득 처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특정 누군가한테 기속된 게 아니고 정책적인 목적으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추가로 누군가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자, 기부금 중에 비지정 기부금하고 자, 그 다음에 특례 기부금, 뭐 일반 기부금 이런 한도 초과된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 규정도 뒤에 가면 요 기부금 세무 규정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기부금이라는 이 비용도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하나 보다. 그렇게 인지만 하고 뒤에 가서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줄 거니까요. 그렇게 지금 가볍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기부한 단체에 따라서 이렇게 비지정 기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부 단체가 아니라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 그런 단체에 기부했을 때 그때는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이 안 돼요. 또 법인이 뭐 정당에다가 후원금을 줬다든지 이런 것도 다 송금으로 인정 안 돼요. 우리 소득세법에서 개인이 이렇게 정당에 후원금 내는 거는 우리가 법정 기부금으로 봐서, 그러니까 특례 기부금으로 봐서 옛날에는 특례 기부금을 법정 기부금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용어가 또 바뀌어가지고 특례 기부금으로 봐서 인정을 해주는데 개인 소득세에서는 법인은 정당에다가 이렇게 정치자금 같은 거 기부하면 비지정이에요. 인정 안 됩니다. 뭐 그런 거 또는 뭐 이렇게 지정되지 않은 그런 단체에 기부한 것도 인정 안 되고 또는 기부단체에 따라서 이런 특례 기부단체, 뭐 일반 기부금 이런 단체에 따라서 이 한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한도 범위 내에서 기부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도 초과되면은 기부금은 또 기부 활성화 목적으로 또 2월해서 또 기부금을 또 공제해 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 가면 다시 나오니까요. 지금은 기부금은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구나.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업무와 관련된 지급이자. 자, 여러분 지급이자라는 단어를 쓰면은 지급이자가 뭐지? 확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 지급이자라는 게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자, 우리가 업무 관련해서 이자 비용이 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이 되죠. 다만 이 이자 비용을 지급했는데 이게 불분명해요.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자산 등에 대한 이런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딱 봐도 불분명하게 이자를 지급했거나 이렇게 전체 이자 중에 이렇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뒤에 후반부에 가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라는 또 세부 내역이 나와요. 그 항목별로 우리가 세무 추정하는 것들을 이제 다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제 확 와닿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구체적인 세무 추정을 아직 안 배운 상태여가지고 여러분 그냥 지금 현재로는 이자 비용은 업무 관련된 건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이렇게 채권자 불분명한 이런 채권에 대한 이자라든지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런 이자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충분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자, 법인세법상 대손 확정된 사유로 인한 대손금은 송금으로 인정한다. 자, 이 대손금도 뒤에 가서 우리가 과목별로 이 항목별에 대한 이 대손에 대한 주제를 따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이렇구나라는 거 정도 듣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 대손이라는 거는 우리가 받아내야 될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실이 나는 건데, 이 대손에 대한 손실은 법에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만, 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든지, 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런 뭐 수표, 어음, 외상매 출금이라든지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당 사유가 되면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채권 중에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런 채권들, 뭐 채무부정으로 인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보강 가지급금, 이런 채권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겁니다. 알았죠? 대표이사가 법인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그래서 특수관계인 대표이사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이렇게 돈을 대여해 준 게 있어요. 근데 대표이사가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법인이 그 대변에 대여금 없애고 차변에 뭐 대손 상각비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손을 송금으로 할 거냐 이거예요. 할까요? 여러분, 법인의 대표이사랑 법인하고 얼마든지 짜고 이렇게 인정해주면 다 송금 처리하면 세금을 어떻게 내요? 그죠? 그러니까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런 업무보강 가지급금에 대한 이런 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한 비용은 인정하지 않겠다. 채무보증 구상채권도 비슷한 거예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은행에서 돈을 꿨어요. 근데 법인이 보증을 쓴 거예요. 근데 대표이사가 은행에다가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은행에 돈을 변제해 줬어요. 그러면 이 법인은 이 대표이사한테 변제해 준 이 채권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걸 구상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대표이사가 법인한테 이 채권 대금 갚겠어요? 안 갚았어. 그래서 법인이 대표이사한테 받을 채권 못 받았으니까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했다 해봐요. 얼마든지 대표이사랑 짜고 이렇게 채권 발생했다가 다 손실 처리했는데 그걸 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이거는 특수관계자니까 이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대손 비용으로. 그래서 요 뒤에 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자세하게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법인이 채권 대손 비용 처리한 거는 확정된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될 때만, 그때만 송금으로 인정하고, 이런 채무 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이라든지 이런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보강 가지급금 등과 같은 이런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구체적인 거는 요 대손 쪽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법인세법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감가상각비는 송금으로 인정되긴 되는데 일정 범위 한도 내에서만 인정돼요. 우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를 상각 범위액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장으로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이 그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따져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다 무제한도로 비용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법인세법상 한도가 있구나. 그 정도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케이스를 한번 봐봐요. 회사는 1기 때 기기장치를 1,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 뭐 세법상으로 기기장치 자산 구입한 거 인정되죠. 1기 말에 200원의 감가상각비를 장부에다가 계상했대 이렇게. 우리 그냥 직접 상각하는 걸로 해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누계획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기기장치 감소시키고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회사가 자의적으로 비용 처리한 걸 다 인정해 주진 않아요. 이렇게 한도를 우리가 계산해서 한도만큼만 인정이 돼요. 한도가 10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100원, 기기장치 100원 여기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법인세법은. 그러면 자, 회사는 비용 200원 계상했는데 법인세법은 100원만 비용 인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죠. 송금, 불산입 100원만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 송금불산입 된 100원은 이 기기장치에 대한 자산에 대한 차이죠. 우리 자산부채의 일시적 차이는 뭘로 해요? 그렇죠. 이건 유보 발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우리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건 마이너스 유보예요, 플러스 유보예요? 입금사안입, 송금불사안입, 가산조정이니까 플러스 유보예요. 이게 플러스가 되는 플러스 유보 사항이죠. 자, 왜 플러스 유보죠, 여러분들? 자, 생각을 해봐요. 회사는 자산을 200원 줄였는데 법인세법은 100원만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자산을 많이 줄인 거예요. 그죠? 그럼 자산을 많이 줄였다는 건 뭐예요? 자산이 과소계상돼 있는 거예요, 회사는. 그럼 자산과소는 자본과소니까 이 법인세법상 자본에 더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하여튼 뭐 이것까지 분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 입력할 때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니까 이거는 유보 감소예요, 유보 발생이에요? 그렇죠. 유보 발생이에요. 맞죠? 예, 지금 발생된 시점에는 유보 발생. 여러분 이 유보는 영원한 차이, 영구적 차이예요, 일시적 차이예요? 일시적 차이잖아요. 이 일시적 차이는 이 기기장치라는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이 일시적 차이가 이 플러스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된다 이렇게 공부했죠, 여러분 우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보가 추인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 기기장치를 2기 때 870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면 자, 기기장치 회계장부로는 1000원에 취득했는데 200원에 상각했으니까 800원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에 팔았다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요게 970원이에요. 이렇게 미스 났네요. 자, 970원에 처분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현금 970원 받았어요. 그러면 대변에는 170원만큼 뭐예요, 여러분? 불러주세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자, 법인세법은 1000원인데 100원이 줄었으니까 900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쵸? 현금 얼마 들었어요? 970원. 그러면 법인세법상의 처분이익은 그렇죠. 70원이에요. 회사가 계상한 수익은 170원.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처분이익은 70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금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죠. 입금 불산입 또는 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나 송금산입이나 차감 조정이니까 뭐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송금산입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차피 송금산입이나 입금불산입이나 소득을 줄이는 효과니까. 그죠? 예, 하여튼간 지금은 입금불산입, 그죠? 입금불산입 100원만큼 회사가 계상한 수익은 170원, 법인세법상의 수익은 입금은 70원이니까 100원만큼 입금불산입. 그런데 입금불산입한 이 100원이 자산부채의 차이잖아요. 이 기기장치라는 자산의 차이잖아요. 회사는 기기장치를 800원 감소시켰고 법인세법은 900원을 줄여야 되니까 회사가 자산을 적게 줄인 거잖아요. 그럼 자산이 과대계상돼 있으니까 자산과대는 자본과대죠? 그럼 자본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 유보는 자산이 처분이나 상각 등을 통해서 이게 마이너스 유보로 이렇게 추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보를 일시적 차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기억나죠, 여러분? 그죠? 그럼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프로그램이 인식을 해주니까 우리는 이게 유보 발생인지 유보 감소인지 그걸 구분하면 돼요. 유보 발생이에요, 유보 감소예요? 그렇죠. 추인되는 시점이니까 이 플러스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로 소멸되는 거니까 유보 그렇죠. 감소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보 추인이라고 한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배웠던 것들 이것들은 또 뒤에 가서 또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또 아주 심도 있게 다 파고 들어갈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기부금에 대해서 한도가 있구나. 또 접대비에 대해서 한도가 있구나. 뭐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또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특정 채권, 뭐 이런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보강 가지금 등과 같은 이런 특정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감가상각비 일정 한도까지만 송금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계략적인 걸 보시고 뒤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랑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나오는데 법인의 업무 승용차 관련된 비용의 송금불산입 특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뒤에서 또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략적인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법인이 이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업무용 승용차라는 게 우리 부가가치세법 공부할 때 여러분 예전에
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라고 들어봤죠? 이거 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승용차가 이 승용차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 기업에서 대표이사가 막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뭐 그랜저 타고 다니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과연 그 차량에 들어가는 유지 비용을 이걸 다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엔 어때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랜저 타고 막 다니고 스포츠카 막 다니고 막 몇 억짜리 막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그런 상상을 해서 한번 이 내용을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봐요. 그러면 이런 승용차와 관련된 거는 업무에 뭐 이걸 뭐 사용을 하든 업무에 사용을 업무용 승용차니까 업무에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게 업무에 쓰는 건지 개인적으로 이 그랜저 타고 어디 놀러 다니는 건지 업무에 쓴다고는 하는데 진짜 업무에 쓰는 건지 그렇죠. 이거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세무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뭐 이런 보험료, 유류비, 뭐 수선비 같은 이런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운행일지 같은 거 작성하고 또 업무용 전용 차량 보험에 가입을 하고 이렇게 요건 충족을 하면 운행한 비율만큼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에 사용한 것까지만 비용 인정해 주겠다. 감가상각비도 이걸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만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업무에 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에 업무에 쓰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이 파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특례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옛날부터 있던 규정은 아니고 이제 근래라고 하기엔 이제 좀 오래됐죠, 이것도.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업무에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법인의 송금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송금부산이 하겠다. 그래서 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무 규정은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또 이걸 가지고서 공부를 할 거니까 지금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이거는 업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송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있어도 충분하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송금 산입되는 것들을 한번 쭉 빠르게 봤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 송금에 대해서 우리가 적격 증빙은 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적격 증빙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어떤 서류들을 또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